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6.3 장미 대선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고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발표에 나섰는데요. 이에 지자체들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특별법 3차 개정을 비롯해 7대 미래산업 등 1차 공약 과제를 여야 각 정당에 전달했고 이달 안으로 2차 공약을 발굴해 제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짧은 대선 준비 기간, 강원 현안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우리 몫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마이스 산업, 대규모 회의나 컨벤션, 행사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내 지역 마이스 대행업체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실적이 없으면은 일을 참여를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일을 못하게 되고 거의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실적을 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실적이 없으면 참여조차 어렵다는 건데 한마디로 소규모 신생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강원자치도가 대규모 국제 박람회를 갈 때 사용한 제안서 평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7,500만 원 이상 유사 해외 전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없으면 참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낸 공고에 강원기업은 한 곳도 지원을 못했고 다른 광역지자체의 한 대행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업이 적고 시장 규모가 작아 다른 지역 업체에 비해 도내 마이스 관련 업체의 경험이나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기업은 이런 게 부족해서 참여시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좀 큰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경험치가 쌓여서 결국은 그 경험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경험 없는 업체에 맡기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신생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회가 없어서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회사라든지 사실상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많은 행사 개최로 화랑을 경험했던 도내 마이스 산업.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실적을 쌓지 못해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G1 뉴스 김희곤입니다. 네, 오늘 주민뉴스에서는 도내 마이스 산업 육성의 문제점 그리고 육성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김희곤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마이스 산업 하면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마이스 산업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그리고 익시비션 이벤트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MICE, 마이스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대규모 회의나 행사 개최를 통해 이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 경제 효과를 누리는 산업입니다.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요. 국제회의, 관광, 전시 같은 이 관련 기획과 운영을 전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는 물론 또 해외에서 박람회를 주최하거나 또 참여할 때 이 마이스 기업들에게 용역을 주는 게 보통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물론이고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근데 도내에 있는 지역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마이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 볼멘소리 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이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이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내 지역 마이스 산업 업체들은 이 답답함을 호소하는데요. 이 강원자치도가 최근 한 미국의 대규모 국제 박람회를 갈 때 사용한 제안 용역서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7,500만 원 이상의 유사 해외 전시 용역을 경험이 없으면 참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두바이의 다른 대규모 박람회를 갈 때에도 평가 항목엔 3년간 8천만 원 이상의 실적이 없을 경우 이 최대 6점으로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면 참여조차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규모 신생 업체는 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강원자치도의 해당 박람회 용역이 외지 업체 돌아간 셈이 되는 건데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원도 못 해보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두 박람회 모두 외지 업체가 담당을 했고요. 도내 기업은 아쉽게도 한 곳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강원 지역의 경우에 일단은 기업이 적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작아서 다른 지역 업체에 비해 도내 마이스 관련 업체의 경험이나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강원 기업들은 도민 혈세로 관내 기업 배불리기라고 비판도 하는데 이 반면 강원자치도와 지자체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에 이 경험 없는 업체에게 맡겼다가 오히려 이 행사가 잘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게 혈세 낭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강원자치도의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가면은 도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못 쌓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 외지 업체만 국제박람회 와이스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뭔가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침체의 늪에 좀 빠질 수 있겠죠. 예. 이 전문가들은 소규모 지역 신생 업체에게도 실적과 그리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경험해본 다음에 대형 전시회에 도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규모 국제박람회는 경험 있는 큰 기업에게 맡기더라도 일종의 지역 할당 개념을 도입해서 이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자는 겁니다. 이 아시아 마이스 산업 강국인 이 마카오 정부 관광청의 벤자민 룡이라는 실무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기업과 지역 기업의 협업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 탐색 지원과 같은 이 지원 방안들을 지자체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죠. 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는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결국 용역을 발주하는 자치단체나 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뉴스 김희군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원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양대 정당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일부가 컷오프 되기도 했죠? 네, 그렇기는 한데 생각보다 후보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애초 20명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11명이 신청해서 8명만이 1차 경선 대상자가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막판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유력 주자로 꼽혔었는데 슬로건도 정해놓고 출마 선언 장소도 잡아놨다가 하루 전날 결정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 속내야 있겠지만 어쨌건 대통령 파문으로 치러지는 급한 대선인데다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논란,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 또 명태균 게이트 등 여러 사안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런 변수들 언제든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8명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를 다시 4명으로 압축해 2차 경선에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 등 딱히 치고 나가는 후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과 휴일 열릴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3파전인데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세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파전입니다. 역시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막판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선룰을 놓고 논란이 있었기는 한데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고 지역 순회 경선을 합니다. 이번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4차례만 합니다. 강원도는 맨 마지막 날 수도권, 제주와 묶여 있습니다. 27일인데요. 이르면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다른 대선에 비해 토론회도 거의 없고 경선 일정이 간소합니다. 다소 흥행이 부족하더라도 잡음과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용히 가자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독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판은 어느 정도 짜여진 것 같은데 이 대목에 궁금한 건 역시 누가 이길지가 또 귀추가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느 후보 편에 서 있는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대선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어느 캠프에서 뛰고 있느냐는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의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노선이 가장 분명한 건 유상범 의원입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의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2023년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사면 혁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자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캠프에 합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옛 악연을 벗어던지고 함께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인 이철규 의원도 홍준표 후보 출정식에 잠시 참석하기는 했습니다만 친윤 반탄 후보군을 두루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하 의원과 춘천 출신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나경원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이양수 의원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쪽 송기현, 허영 두 의원은 경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 의원이 대선 때 강원도 조직 전반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면서 이른바 반명 빅텐트나 제3지대의 출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합종 연행이 불가피할 겁니다. 자, 이제 김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어떻습니까? 네, 덥습니다. 봄봄 노래를 불렀는데 벌써 초여름입니다. 이번 더위가 6월 초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녹음이 짙어지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민들레 옷씨처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널리 퍼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나우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에 복원이냐, 존치냐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정선 가리방산 케이블카가 7년 만에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가리방산 케이블카 존치, 그 의미와 계획은이라는 주제로 최승준 정성 군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성 군민들 비롯해서 군수님도 그간의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아주 지난한 그런 시간을 국민들과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 바로 이제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됐죠. 이 가리방산의 산림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자 하는 산림 환경단체 회원들의 주장, 그리고 이제 올림픽 유산이잖아요. 그것을 잘 존치하고 또 케이블카를 활용해서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또 경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국민들의 그 바람이 이제 서로 충돌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갈등을 겪다가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봐서 3년 동안 한시 운영하기로 했고, 거의 1년 동안 회의를 12차례에 걸쳐서 해서 이제 드디어 지난달에 이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또 강원도와 또 정선군과 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이것이 의미가 깊은 것이 환경단체하고 주민들 사이에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점에 도달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게
전국 최초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합의가 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했던 우리 군 이제 추진단 그 대표단은 물론이고 또 환경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또 잘 중재해 주신 정부 산하의 그 갈등관리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어렵게 합의했으니까 이렇게 구두로 합의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가리왕산의 난개발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시설로 또 그러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과제가 저희들에게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였죠. 산림청하고 지자체 그리고 환경단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네. 12차례나 논의한 끝에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종 합의한 핵심 내용이 뭔가요?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산림형 이제 국가정원 조성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그 유산을 기념하는 기념관, 정선관을 건립하는 사업 그리고 환경 보전 또 산림 이제 보건센터를 이제 그 신설하는 그러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이제 공립으로 설립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리왕산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러한 모든 이제 그 준비가 끝나서 더 이상 케이블카의 존치에 뭐 의미가 없어졌을 때에는 이제 원상 복원한다 하는 내용의 합의가 되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지난 2년 동안에 이용한 탑승객 수 네네. 이것이 정선 군민의 13배 이를 정도인데 네. 이것이 정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막대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 상인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 겨울철에는 좀 비수기거든요. 관광 산업으로 보면은 네. 그런데도 겨울철에 이 설경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제 가리왕산의 탐방객기 내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도 또 활성화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리왕산 국가정원 사업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풀어야 할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존치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제 논의의 어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제 답보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제 지난달에 이 케이블카 문제가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이슈 토크 히트송 시간입니다. 어떤 곡을 선곡을 하셨습니까, 군수님? 뭐 저도 뭐 조예는 없지만 음악을 이제 좋아하는 편이고 네. 뭐 멋있고 이제 그런 훌륭한 음악들이 많이 있겠지만 금년이 이제 정선 아리랑제가 시작이 된 지 50주년이 네. 되는 깊은 해이기 때문에 아리랑과 관련된 노래를 하나 추천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정선을 대표하는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엔딩곡이 되겠습니다. 보고 싶다 정선아 하는 곡을 다 함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선 가리왕산이 생태복원의 성공 모델로 자리를 잡아서 지역 경제에도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됐죠? 최승준, 정성우 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키오스크.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고 내년 1월부터는 미설치 시 과태료 3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 다수는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데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뭐 정책적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하신다든지. 글쎄요, 저도 좀 그런 제도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일단 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선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책 홍보들을 해왔다고는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련 업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85%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제도 시행의 내용을 알지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정부에서 바람직한 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적용 대상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바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혼란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부담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단계적으로 도입돼 관공서를 비롯 일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용해본 장애인분들은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장애인들이 손쉽게 작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택 버튼이라든지 낮은 위치에서 접근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최근 키오스크 설치 매장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고령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교육자분들께서 어려워했던 점으로는 장애로 인한 사용 불가, 복잡한 단계, 그리고 버튼의 위치, 그림과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와 특히 이제 뒷사람의 눈치가 많이 보인다라는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강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의무화가 이번에 진행이 되었으니 의무화된 기기로 다시 교육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기기보다 최대 3배나 비싼 데다 내년부터는 벌금까지 부과되는 상황. 자영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2026년 1월 달부터 이제 본 그 시행이 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폐업률은 사상 최고이고요. 그리고 물가도 너무 많이 비쌉니다. 일반 키오스크보다 좀 약간 2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좀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구입하는 게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기간을 1년이나 아니면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시키고 이거를 새 거를 구입하는 거 말고 이 기존 키오스크랑 같이 결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현장에서의 혼란과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한 이 유예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 기간은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유예를 해야 실질적인 홍보 효과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의 그 판단에 의한 그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는 증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부나 아니면 시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뭐 적극적으로 설치할 생각은 있습니다. 의무하지만 저 같은 입장이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법이 하라 그러면 억지로 하겠지만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뭐 자영업자도 같이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며 정부 예산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 배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장애인, 고령자 등 전 국민이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풀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6.3 조기 대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6.3 대선 레이스 주목할 잠룡은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민주당은 당원 영향력을 강화하는 경선 룰 방식에 반발해서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댔고요.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의자 뺏기 이런 예능 형식의 이벤트를 한다는데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럴 때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자, 두 분 보시기에 양당의 경선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윤 의원님. 네. 이미 양당 경선이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다. 예.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민주당 경선 같은 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경선 룰 자체가 당원 주권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당원의 권리가 굉장히 좀 강화되는 방식으로 선택되다 보니까 당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높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180석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3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선을 초라한 경선을 좀 치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미가 없죠. 관심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은 저는 룰을 그냥 이재명 대표가 좀 불리하게 하더라도 그냥 다 그냥 참여할 수 있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받아 안아서 좀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흥행을 실패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있는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거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여론조사 100%로 이제 뭐 8명까지 지금 출연했는데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하고 당원들의 이제 참여까지도 보장시켜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불리한 룰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좀 살아남냐 이거 정도의 관심이 있는데 지금 모든 관심은 한덕수 총리가 나올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국힘에서 선출된 경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오늘도 이제 경선을 시작해가지고 뭐 의자 뺏기를 하니 뭐 MBTI를 하니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지금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치러지는 대선이면은 좀 자중을 하고 국민들의 눈치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혼자들만 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의 혈압은 올라가는 그런 경선을 좀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양 당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팁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나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되는 게 원희룡, 오세훈 등등의 굵직한 후보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음 주에 4명 선출에 누가 들어가냐. 지금 보니까 이강희, 홍준표, 김문수 정도가 2강이고요. 그다음에 뭐 한동훈 정도가 1중인 것 같고 나머지 2약체, 나경원, 안철수 중에 누가 떨어지냐. 이러한 관전 포인트로 재밌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의자 뺏기나 MBTI 할 때가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철저하게 민생을 외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냐. 지금 젊은 애들, 뭐 청년들도 요즘에 MT 가서 의자 뺏기 안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엑셀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연기자들 4명씩 4대4로 앉혀놓고 한 20시간씩 막 춤을 추던가 뭐 떠들던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20시간, 12시간 이상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누가 탈락되냐, 누가 이기냐 이런 것인데 이런 방식을 경선에 도입을 해서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자들 모두가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라꾸라꾸 침대를 갖다 놓고 체력 검증도 하면서 각 주제에 대해서 안보면 안보, 문하면 문하, 복지면 복지, 세금이면 세금, 미국이면 미국, 러시아면 러시아 이렇게 볼을 뽑아가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토론하고 또 뭐 세계사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24시간을 무제한으로 돌려도 국민의힘이 흥행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예능식 방식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민주당은 또 어떻게 흥행되냐. 민주당은 복면 가왕식의 경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결국에는 민주당 이재명 말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이재명에 대한 도덕성 문제인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솎아내고 싶은데 그렇다 하면 또 속칭 개딸들이라는 거 하는 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요거 복면가왕으로 복면 쓰고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체격.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전조해야 되겠죠.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저도 뭐 그러면 흥행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이었어요. 국힘 같은 경우에는 뭐 심박수 측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은 심박수가 누가 더 많이 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할 수도 있다. 이게 국힘에서도.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직까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좀, 국민의힘은 어제
1차 경선 진출자 나열을 좀 해드릴게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8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핫한 거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 퍼센티지로 한번 여쭤보죠. 황 변호사님. 전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나온다? 예, 나온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있었던 모든 행사가 다 사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진첩에다가 광주를 검색하고 울산을 검색하잖아요. 작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재작년에 무슨 컨퍼런스 행사가 있어서 가셨던 것인데 원래 그렇게 전국적으로 뭐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뭐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명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갑자기 호남 지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 또 뭐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조선소 이 방문을 한 게 바로 성큼성큼 대선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다음 주부터 이러한 성큼성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대선 홍보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요. 5월 2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냐 안 되냐 국민의 뜨거운 관심인데 그 권한이 행정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도 좀 표심을 얻는 데 작용을 할 수 있다. 저는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 지금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더라고요. 그래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저는 출마 가능성 51%로 봅니다. 이 정치인의원회 51%면은 거의 출마한다. 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최종 후보까지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예측을 좀 해드리면요. 네. 그런데 이제 출마를 예상하는 이유는 뭐 강대규 변호사하고 뭐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은 출마를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이건 정치인의 용어로는 출마하겠다는 소리고요. 예, 출마를 하냐 안 하냐를 물었을 때 출마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하면은 그거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대통령 모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부터 좀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굳이 2달짜리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부수를 던진 거는 그때부터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이런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다고 하든지 뭐 아까도 현장을 방문 가든지 국무총리가 그런데 잘 안 다니고 지금은 그냥 대행의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굳이 멀리 거기까지 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자신의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좀 출마하신다. 좀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적 행보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최종 대선 후보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선을 관리해야 될 뿐인데 스포츠로 그렇죠. 스포츠로 따지면은 심판보다가 이제 선수로 뛰게 되는 뭐 이런 모양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상하기는 하죠. 네. 일단은 뭐 심판이 뛰어들지 못하게 한 그 시한이 5월 4일까지고 지금 뭐 심판이라기보다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혹은 하고 나면 경기장 스타디움을 관리하는 뭐 경비 직원분이나 청소업체 직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축구 경기에서 이 두 게임을 뛰게 되면은 경고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면은 경고 누적으로 다음에 출전을 못 하거든요. 한국 대회는 경고 누적이 이미 2번이나 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국회에서 합의한 거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되지만 경고를 이미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또 그때는 안 하더니 이번에는 또 대행이 대통령세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임명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고를 2번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경고를 받으신 분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계엄을 했던 그 정부의 서열 2번째였습니다. 행정부에. 근데 다시 그분이 서열 1위를 하겠다고 도전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참 요즘 뭐 솔직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엉망진창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의 4강으로 꼽혔던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이것이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네. 기인한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시각도 많이 있죠. 네.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20년 이상 당원으로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오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람입니다. 네. 황교안 총리 모시고 오는 것도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오는 것도 반대했는데 전 똑같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당으로 모시고 오는 거는 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아까 말한 유승민 그 전 의원이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레 겁먹고 그런 것 같은데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대선 한 50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50일 남쯤에 있을 때 97년도 대선에서 이해창 당시 후보자가 1위를 부동 1위를 달리고 있다가 DJP 연합으로 인해서 승리가 뒤바뀌었어요. 또 2022년 경우에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자가 부동 1위를 달리고 있다가 결국 표를 깠는데 윤석열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너무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냥 한덕수 총리를 발판으로 삼고 합치긴 합쳐야 된다. 왜 합쳐야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자가 있고 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자가 있었는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자의 표를 합친 게 문재인, 심상정 표 합친 것보다 무려 한 170만 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자보다 표가 많았기 때문에 보수가 대결집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표- 이제 예. 대선은 6월 3일 47일 남았고요. 네. 네. 의원님 의견 주시죠. 예, 요 표 계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갔던 표가 다 국민의힘의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네. 예, 호남에서도 그 그런 당시에는 표가 맞습니다. 나왔었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 당시에 보수표가 다 합치면 이길 수 있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계산이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두 분께서.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나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죠. 나는 당내 경선에서 뛰어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당에서 뭐 경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경선판이 그냥 초라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당원으로서 당에서 이렇게 선출지고 나가는 그런 정치인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이런 판에 내가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게 되면은 서울시장을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과연 이걸 도전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라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절이 좀 엉망진창인 당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말씀을 또 이 그렇게 절을 무슨 좀 떠나야 네. 된다. 대선 유승민 후보가 같은 이렇게 많이 경우에는. 나온 당인데 아까 민주당에는 180석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3명밖에 안 났다고 비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8명이나 나와 있는 이러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공당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네, 엉망진창. 넘어가도 되죠? 네. 예. 네. 자, 윤 의원님. 네. 반 이재명, 네. 제3지대 빅텐트. 네. 어떻게 보세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이제 빅텐트는 나오기는 했는데 네. 지금 이 빅텐트가 탄핵의 강이 이렇게 있고 이 탄핵의 강을 양쪽으로 아우르는 텐트가 쳐져야지 그게 빅텐트라고 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영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빅텐트까지 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지금 여기저기서 합종 연행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국힘에서는 국힘 후보 한덕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까지 이렇게 해서 뭐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텐트가 아니라 합종 연행이에요.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양당에서 떨어져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또 텐트 친다고 하는데 이건 파급력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크게 치려면 이걸 다 와울러해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대선은 탄핵, 계엄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쳐주기는 어렵고 쳐져봤자 이제 스몰 텐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해마다 선거 때마다 되면 이런 빅텐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합집산해가지고 합종연행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결선투표제나 이런 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냥 결선투표제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들 소신껏 외치고 떨어지는 후보는 뭐 지지선언을 하든가 뭐 이게 아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해마다 빅텐트니 스몰텐트니 뭐 이합집산이니 이런 논쟁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발 저는 결선투표
전대표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예. 바람까지 말씀드립니다. 강 변호사님. 네. 빅텐트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빅텐트 분들한테. 일단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빅텐트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으로 완주를 할 수가 있다 보여지고요. 김부겸, 이낙연, 유승민 이런 분들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텐트니 스몰텐트니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빅텐트가 펼쳐졌을 때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빅텐트에 대해서 조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서 사인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서 언론 카메라가 집중이 될 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언론 카메라가 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빅텐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유승민, 이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이 빅텐트를 해봐도 언론이 집중을 잘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럼 해결책,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이 이재명의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자가 선출이 안 됐잖아요. 사실상 후보자가 선출돼 있던 민주당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이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은 내부적인 정보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거를 오픈해 나가면서 민주당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괴로웠고 합리성이 없었다라는 거,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이재명에게는 도덕성이 없다라고 해서 스피커를 피다 보면 그러면 언론의 주목이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빅텐트에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많이 내고 계신데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이 텐트 치고 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네. 생각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60일짜리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 칠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텐트가 제대로 쳐주기는 어렵겠다. 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국민의힘 경선이 워낙 스펙타클해서 그런지 네. 오히려 민주당 쪽이 좀 조용해 보인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평가들도 있는데 어대명 네. 예, 분위기 속에서 컨벤션 효과를 뭐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네. 우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민주당 경선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제가 민주당 경선에서 보통 2등이 누가 될까라는 그러한 포인트를 네. 잡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까지 2등에 궁금했던 거는 2등이 차기 대권을 후보가 될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싸움에서도 박근혜 그 당시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이 됐고요. 지난번 윤석열 홍준표 싸움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자가 다시 또 대선 후보자가 됐죠. 이거는 왜 그랬냐? 그 두 분의 싸움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싸움이 친이 친방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고 친윤 친홍 경선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과 다른 두 분, 김동연, 김경수 후보자들의 경선 과정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등이 누가 되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그나마 김경수, 김동연 후보자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지방소멸, 우리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지방소멸을 해소하겠다. 지방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김경수도 발표를 했고 김동연도 경기도지사로서 접경지 문제 같은 걸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가 요거를 어제 홀라당 또 갖고 가버렸어요. 나도 지방을 신경 쓰겠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자가 말했던 게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의 주목과 민주당 당원들의 그러한 눈과 귀가 다 이재명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이재명을 바라보고 보수 쪽에서는 대선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의원님?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거대한 정당에서 후보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고 이건 아까 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 전 대표께서는 이번 선거가 대선이 마지막일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예, 그러면은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 당내 권력 싸움의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공백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게 대선에서 2등.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얼마만큼 득표력을 2등이 가져갔냐. 예.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한 10%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2등이라도 의미 없는 2등이 되는데 예를 들면 30, 40%까지 치고 올라갔다 2등이. 그러면은 당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음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그렇죠. 선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어쨌든 이렇게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뭐 기본소득이나 이재명 하면은 대표적인 공약들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붙어있는 공약들이 별로 없어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 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경선 네. 불출마했죠.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멀리 네. 계신 그렇게 분이어가지고 보셨군요. 예, 그냥 네. 안 나오실 것 같았는데 안 나오셨구나. 이렇게 아무도 봤고, 관심 없고 아무도 예. 묻지 않았습니다. 네, 묻지 않았어요. 이강재 네. 근데 이제 본인 아, 예. SNS에 불침한다 올렸는데 네. 그 지역구 분당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분당에서 관심 네, 없고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예. 지금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기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면서 내상도 생기게 그렇죠. 됐던 것 같고요. 타격을 좀 입었죠.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친노 그룹에 김경수 후보가 또 출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네. 그룹에 또 있어가지고 나오시기는 쉽지 않았는데 결국엔 안 나오신 거고, 예, 뭐 그렇게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안물안궁이라고 하죠. 안물안궁. 예,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네. 이 관련돼서 어쨌든 뭐 도내 정치권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다 못 다룬 주제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네. 이 대선과 우리 강원도와의 어떤 연관관계 풀어야 될 얘기들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요 질문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짧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 출신 인사 가운데서 우리 김진태 도지사 얘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서 대선 도전에 나서면서 김진태 도지사는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선 불출마 입장과 함께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강 변호사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뭐 거침없이 정의롭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철우, 홍준표, 김동연 뭐 이런 분들이 유정복 이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다시 지방선거로 내년 지방선거에 안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윤 의원님. 저도 뭐 안 나오신 게 당연하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일단은 나가셨으면 도정 공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됐었고 그리고 나가셨으면 이분 또 세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 열심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우파 쪽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는 6.3 대선 레이스 주목할 잠룡은이었습니다. 한 줄 평 듣죠, 강 변호사님? 대통령 선거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요. 예. 예, 국힘 잠룡들 잡욕 만든 한덕수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발음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좌우지간은 요동치는 대선판의 맥을 짚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할 얘기들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대선 국면에서 강원 정치권 인사들의 행보, 또 강원도가 챙겨야 될 것들 많잖아요. 어떤 걸 챙겨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좌우지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연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날이 더웠다 추웠다 합니다. 일교차가 큰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